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독재와 민주화 운동, 이제 한국 광복 이후의 현대사, 정치 파트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봤던 내용을 보면 대충 간단간단하게만 연도별로 정리를 해보면, 일단 뭐, 인물 순으로는 요런 방향이 되겠죠. 이승만 대통령 거쳐서, 박정희 대통령 거쳐서 전두환 대통령,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한 박정희 절반 정도까지 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한 요 정도까지 온 거죠.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1945년에 광복을 하죠. 그 다음에 1948년에 정부 수립을 하죠. 8월 15일, 정부 수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1950년에 6.25 전쟁이 시작이 되고요. 1953년도에 이제 휴전을 하게 되죠. 7월 달에. 그다음에 1960년에 4.19 혁명으로 인해서 1960년에 4.19 혁명으로 인해서 이승만이 물러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61년도에 5.16 군사정변을 통해서 박정희가 집권을 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경제 정책들 뭐 뭐 한일 협약도 맺고요. 그다음에 또 베트남 파병도 하고요. 이런 식의 그래서 거기서 받은 돈으로 경제도 발전시키고 그런 내용들을 봤던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박정희 남은 절반부터 전두환까지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를 볼 텐데 천천히 보도록 하죠. 일단 박정희는 기본적으로 독재 집권 기간 자체가 굉장히 길어요. 우리가 앞서서 봤다시피 1961년에 5.16을 통해서 집권을 하죠. 그리고 되게 기억하기가 좋게끔 좋은 기간으로 집권을 합니다. 18년 동안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79년까지 집권을 하게 되는데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한 뒤에 10년 정도를 박정희 시즌 2라고 생각하셔도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박정희가 더욱더 강력한 독재 정권의 힘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보시면 사실 박정희는 처음에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나서 집권을 할 때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헌법을 고쳐요. 개헌을 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이랑 나는 이승만이랑 다르다. 나는 절대 대통령 3번 이상 하지 않는다. 나한테 2번의 기회까지만 달라. 나는 절대 3번 이상 하지 않고 나는 2번까지만 할 거고 그 안에 내가 나라를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딱 물러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래서 1962년 개헌으로 난 장기 독재를 할 생각이 없다. 난 이승만이랑 다르다. 얘기하면서 삼선을 금지하죠. 근데 이제 본인이 2번째까지 대통령을 하고 나서 해보니까 어때요? 탈탈하거든. 좋거든. 그러니까 1969년에 삼선을 허용하는 개헌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참 그죠? 욕심이라는 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장기 집권을 이어가게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지쳐가는 거죠. 지가 왕도 아니고 민주사회인데 무슨 아니잖아요. 그리고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이 또 문제점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은 반드시 뭘 낳냐면 이게 예전에 칼 마르크스도 했던 얘기인데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은 반드시 빈부격차를 낳아요. 반드시. 그래서 빈부격차가 점점점 심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생기면서 1970년대가 되면은 이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박정희도 내가 삼선 개헌까지는 했는데 내가 당선이 안 될 수도 있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뭔가 법률을 바꿔야 내가 장기 집권을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때 이제 어떻게 보면 박정희를 돕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국제사회에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닉슨 독트린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당시 대통령이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때쯤 되면 이제 그동안은 냉전 체제라고 해서 미국의 자본주의와 소련의 사회주의가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던 시기잖아요. 그래서 무기를 개발한다든지 뭐 경제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모든 면에서 엄청난 경쟁을 하던 시기고 그리고 사실은 미국도 소련도 이 지나친 경쟁에 대해서 지쳐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서로가 굉장히 지쳐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오래전부터 소련의 당시 지도자였었던 흐르시초프도 미국과 평화 공존할 수 있다. 굳이 막 미국이랑 어느 하나가 죽을 때까지 경쟁하겠다 이런 시스템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왔었고 드디어 미국도 소련과 평화 공존하겠다. 더 이상 이렇게 벼랑 끝까지 가는 경쟁으로 가려고 하진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방향 중에 하나로 우리나라에 있었던 주한미군을 일부를 철수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국민들이 어떤 불안감을 느끼냐면 마치
에치슨 라인 후퇴 때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에치슨 라인도 원래는 이제 태평양 방위선에 우리나라까지 포함되어 있다가 에치슨 라인을 새로 그으면서 방위선에 우리나라가 빠진 거죠. 그게 1950년 1월이었다고. 그리고 5개월 뒤에 6.25가 터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때도 미국의 닉슨 독트린을 통해서 미국이 주한미군을 일부 철수한다고 했을 때 어? 이거 그때 같은데? 에치슨 라인 새로 긋고 방위선에서 우리나라 뺄 때 같은 느낌인데?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더구나 이 시기에 김신조 사건이라 그래서 미국이란다. 북한이 특수부대를 내려보내고 그다음에 또 울산 무장공비 침투 사건 이런 데서 또 특수부대를 내려보내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사진을 통해서 보시면 요건데 1.21 사태라고 해서 북한의 김신조를 포함해서 1, 2, 4군 부대가 남한에 침투, 그러니까 특수부대죠. 침투를 해서 그래서 결국 잡아내요. 우리나라에서 잡아내는데 이 김신조를 포함한 이 1, 2, 4군 특수부대를 잡아낼 때도 얘네들이 특수부대로서 능력이 너무 뛰어나니까 우리가 잡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김신조 부대 남한 침투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막 예비군 부대도 만들고 이때부터 예비군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그 프로그램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채널 A에서인가? 그 왜 이제 우리나라 특수부대에 나온 예비역들 모아서 막 부대별로 이렇게 경쟁하고 막 그런 프로그램 있었죠. 강한 친구였나? 아닌데 하여튼 프로그램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보면은 정보사라 그래서 HID 나왔었죠. 그 부대도 요 부대가 북한의 이 김신조 부대가 침투한 걸 계기로 만들어진 부대예요. 그래서 되게 막 베일에 쌓여 있다 그러고 되게 막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렇고 그다음에 또 얼마 안 있다가 68년 10월에 또 울진 삼척 강원도에 있는 지역들인데 이 지역에 북한의 무장 간첩들이 한 130명 정도 침투를 해와서 또 상당히 떠들썩하게 만들었었던.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미군이 주한미군 일부를 철수한 다 빠지는 건 아니지만 일부를 철수한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 있는 상황인데 여기다가 이거 막 북한에서 김신조 부대 내려보내고 막 울진 삼척 이 지역에 무장간첩 내려보내고 막 이러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죠. 이걸 이용해서 박정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봐라 지금 주한미군 일부 빠지고 나면 안보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안보가 불안한 상황에서는 확실한 카리스마가 필요하다. 확실한 카리스마 누구냐? 나다. 내가 내가 이끌어주겠다. 지금 우리 굉장히 안보 불안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새로운 법률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972년 10월에 단행됐던 유신헌법이에요. 유신헌법은 기존의 박정희 정권보다 훨씬 더 강렬한 독재 체제예요. 내용을 보면 대통령을 대통령을 어떻게 뽑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보세요. 어, 정부 수립 때는요. 정부 수립 때는 재헌의회였죠. 요때 간선제였어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대통령을 뽑았다고. 왜냐면 의회 중심 정치 체제였으니까. 그런데 어,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한 번 더 하고 싶어서 발췌 개헌을 하죠. 발췌 개헌 뭐만 기억해 달라 그랬어. 이때부터 직선제죠. 이때부터 직선제였단 말이야. 그런데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도 앞에 두 번은 직접 본인이 후보로 나서서 당선이 된 거예요. 근데 유신헌법이 단행이 되고 나서는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걸 만들어서 간선제, 즉 대통령을 여기서 뽑아요. 국민들이 직접 뽑는 게 아니라. 그리고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박정희가 좋아하는 애들만 모아놓은 그런 회의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이제 대통령을 뽑고 그러면 당연히 박정희가 뽑히겠지. 그리고 요때 또 뭐가 들어오냐면 연임 제한을 없애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몇 번이고 할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왕인 거지. 그래서 대통령은 국민들이 직접 뽑는 게 아니라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뽑고 그리고 연임 제한이 없으니까 몇 번이고 할 수 있고 이렇게 법률이 바뀐 거죠. 그리고 다른 법률들도 보면 국민의 기본권을 아예 제한시켜요. 그래서 아예 법률 조항에 그런 말이 나와요. 유신헌법의 내용을 보면 대통령은 비상사태가 되면 국민 기본권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명령이 아예 나와요.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도 일부 제한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삼권 분립을 아예 무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권 분립이라고 하면 뭐예요?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이잖아요. 사실 대통령은요, 행정권, 행정부의 수장이거든요. 그리고 입법부, 사법부는 따로 돌아가야 돼. 근데 대통령이 입법부인 국회도 마음대로 해산시킬 수가 있고 국회의장도 마음대로 정하고요. 그다음에 사법부, 사법부의 장인, 뭐 대법원장이나 뭐 헌법재판소장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고 마음대로 자를 수 있고
막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권 분립을 완전히 무시하고 대통령에게 완전히 권한을 집중시킨 굉장히 대통령 중심제를 넘어서서 아예 대통령 권위주의 체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권력을 극도로 강화시킨 그런 시스템으로 국가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머리도 좋은 게 유신헌법을 시행시키기 직전에 본인의 인기를 올려야, 왜냐하면 헌법을 고치려면 국민투표에 붙여야 되거든요. 근데 본인의 인기를 올려야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만든 이 헌법을 통과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어딜 건드리냐면 남북 이산 가족을 건드려요. 그래서 북한이랑 관계를 개선해서 7사 남북 공동성명을 이끌어내고 여기서 이제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해서 이때 남북 이산 가족 상봉을 추진해요. 그래서 이게 이때 이제 KBS가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요게 이제 뭐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방송사상 가장 사람들이 진심으로 슬프게 여겼던 그런 방송으로 남아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니세프 기록으로도 남아 있는 그런 방송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해요. 이게 이제 국민들의 마음을 건드리는 거지. 감동으로.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이랑은 또 감성이 달라요. 지금은 우리가 한국전쟁이 1950년이니까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벌써 72년이 됐죠. 한국전쟁이 발발하던 해에 태어나신 분도 지금은 72세의 할머니, 할아버지란 말이야. 근데 그건 지금이고 이때는 1972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전쟁이 벌어진 지 22년밖에 안 되는 그런 해예요. 그래서 한국전쟁 당시에 뭐 참전병이라고도 볼 수 있을 만큼 젊었던 20세, 21세 요 나이 대 분들이 그러니까 한국 전쟁 때 20대였던 분들이 지금 남북 이산 가족 상봉하는 요 때는 1972년이니까 그래봤자 40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정말 살아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나의 언니고 오빠고 형이고 동생이고 우리 어머님이고 아버님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내 친구고. 근데 이거는 아예 가족을 만나게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서 본인에 대한 지지율을 확 끌어올리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만든 헌법을 통과시키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전략을 보여주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학생들이나 시민들은 이 유신헌법이 얼마나 반민주적인지, 정말 민주적이지 못한 헌법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뭐 자유언론 수호투쟁이라든지 뭐 CR의 소리라든지 이런 민주화 운동을 쭉 전개를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는 긴급 조치를 발표하면서 탄압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긴급 조치가 이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긴급 조치 내용들을 보면 막 시위를 주동하는 학생들은 뭐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또 시위를 장기간으로 주동하면 막 사형에 이를 수 있고, 막 이런 국민의 기본권을 일부 제한하는 그런 형태로 긴급 조치를 발표해서 이 모든 어떤 민주화 운동들을 탄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민주화 운동이 계속 되다가 결국에는 이제 부산 마산 지역에서 굉장히 심해져요. 이걸 부마항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음, 모든 독재 정권들이 다 그렇듯이 권력을 장악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정보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정권 때도 중앙정보부라는 부서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굉장히 강한 권력을 가져요. 왜냐면 여기서 정보를 관리했으니까. 그래서 중앙정보부가 지금의 이제 국정원 역할을 하는 곳인데, 어, 지금의 이제 국정원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네, 어쨌든 박정희 시대 권력에 이제 박정희 빼고 투탑하면 박정희 비서실장, 그 다음에 비서실장이죠. 잠시만요. 그 다음에 중앙정보부장이었거든요. 줄여서 중정부장. 줄여서 중정부장. 이렇게가 이제 박정희 시대의 권력의 핵심이었는데, 부산 마산에서 부마항쟁이 있었을 때 비서실장이 차지철이었고요. 그 다음에 중앙정보부장이 김재규였어요. 근데 이제 부마항쟁이 너무 심하게 벌어지니까 박정희가 고민을 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혼자 고민이 안 되겠으니까 권력의 투탑이었던 비서실장 차시철, 그다음에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를 데리고 청와대 바깥에 개인 별장 궁정동이라는 곳에 있는 개인 별장에서 술을 한잔해요. 이 술자리에 가수였던 심수봉 씨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물어봐요. 차지철이랑 김재규한테, 야, 부산 마산에서 시위가 너무 심한데, 민주화 운동이 너무 심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겠냐 물어봐요. 근데
비서실장이었던 차지철도 그렇고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도 그렇고 다 예전에 5.16 군사정변 때부터 함께 해온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차지철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탱크로 밀어버려라. 캄보디아나 뭐 이런 데서는 훨씬 막 몇십만 명도 밀어버린다. 상관없으니까 밀어버려라. 대통령의 어떤 권위와 뜻을 더 바로 세워야 된다. 지금 저렇게 막 반항하고 이런 안 된다. 다 밀어버려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김재규가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민주주의 사회고 가셔서 얘기를 들어보셔야 된다고. 저 부산 마산에 저렇게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을 거고 그걸 직접 가셔서 최소한 들어보는 액션이라도 보여주셔야지 어떤 대통령의 권위와 어떤 인자함 이런 것들이 더 그리고 지도력, 카리스마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지는 거지 무턱대고 탄압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은연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차지철 의견 쪽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그리고 차지철이 김재규한테 반박을 하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뭐 어디 그런 약한 소리 하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김재규가 그 돌아가는 판을 보고 박정희 대통령이 차지철 쪽에 손을 들어주려고 하네. 이걸 느끼면서 근데 아마 계획을 하고 들어갔겠죠. 김재규가 그 자리에서 총을 꺼내서 차지철도 죽이고 박정희 대통령도 죽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망쟁에 대한 대응이 결국에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까지도 이르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부망쟁 이후로 이제 궁정동 안가에서 이렇게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가 11.6 사건이라고 합니다. 1979년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끝으로 이제 박정희의 유신 정권은 막을 내리게 되죠. 어, 그리고 그 다음에 정권을 장악하는 게 바로 이 군인들, 군대 내에 있었던 하나회라고 하는 조직이에요. 하나회라고 하는 사조직이고, 그리고 그들 중에서도 바로 요분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이제 전두환 대통령인데 이분이 바로 권력을 잡게 돼요. 어떤 방식으로 권력을 잡냐면 유신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이건 하나의 살인 사건이잖아요. 그죠? 이건 하나의 살인 사건인데 이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전두환이 올라가게 돼요. 전두환은 원래도 이제 박정희의 총애를 받던 박정희 몇 년 후배인 군인이었고요. 당시에도 장군이었어요. 근데 전두환이 이제 박정희 살인 사건에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올라가면서 권력을 장악하게 돼요. 왜냐면 이건 보통 살인 사건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을 죽인 사건이란 말이야. 그래서 전두환이 이끄는 수사본부가 의심하는 용의자가 돼버리면 그 사람은 살아온 인생이 다 작살나는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자기가 아니라는 걸 밝혀내게 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다 모든 권위를 다 잃어버리고 계속 고문당해야 되고 조사받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두환의 의심만 받으면 다 작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처음에 정승화 육참 총장도 뭐 의심을 받고요. 그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의심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전두환이 이렇게 수사하는 과정에서 권력의 중심에 서게 돼요. 그리고 전두환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같은 해인 1979년 10월, 12월 12일에 12.12 사태를 통해서 이건 쿠데타예요. 이건 아예 우리나라가 쿠데타로 규정한 사건이고 전두환은 이 쿠데타 때문에 이제 감옥에도 갔다 옵니다. 쿠데타예요, 쿠데타. 어,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쿠데타랑 혁명이랑 무슨 차이인지를 물어보세요. 쿠데타는요, 어, 정권 안에 어느 정도 권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정권을 찬탈하면 쿠데타고요. 그다음에 혁명은 일반 지배를 받고 있는 일반 피지배층 민중들이 들고 일어서서 정권을 끌어내리면 혁명이고 이해되시겠죠? 근데 요거는 이제 전두환이 원래도 권력이 있는 상태에서 권력을 일으키기 위해서 자기가 이끌고 있는 군대를 이용해서 정권을 빼앗은 거기 때문에 이건 쿠데타라고 봐야죠. 그래서 어쨌든 일단은 공식 용어는 12.12 사태예요. 근데 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하게 되고요. 그리고 전두환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1980년, 그러니까 해가 넘어간 거죠. 1980년에 학생과 시민들이 서울에서 시위를 해요. 지금 이제 박정희 정권이 죽었으니까 제대로 된 이제 일반 시민이 이끄는 군인이 아닌 일반 시민이 이끄는 제대로 된 민주정부를 내놔라. 제대로 된 민주화 정부를 구성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시위를 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박정희가 계엄령이라고 하죠. 국가 비상사태 때 내리는 게 계엄령인데, 그러니까 계엄령이라고 하면 국가 비상사태 때 국가가 비상사태니까 일반 국민들이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국가의 통제를 철저하게 따르도록 하는 게 계엄령이에요. 그래서 막 도로에 막 군대가 깔리고 막 이렇게 돼요. 근데 1980년에 5월 달에 학생과 시민들이 민주화 요구를 하는 시위를
버립니다. 이걸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전두환이 권력을 장악한 상태에서 계엄령을 내리고 그리고 그런 소문이 돌아요. 학생들을 폭력 진압할 거란다. 이런 소문이 돕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울의 봄이 해산을 해요. 서울의 봄이 해산을 하고 언젠가 다시 시위를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에서 일으키자. 이런 약속을 하고 시위를 해산시키게 됩니다. 해산시키게 되고 어쨌든 이제 이 신군부 세력이 탄압을 한 거죠. 이 전두환이 이끄는 세력을 신군부 세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서울의 봄이 한참 시위를 하다가 폭력으로 진압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일단은 해산을 하게 됩니다. 일단 해산을 하게 되고 그리고 광주에서 다시 한번 민주화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광주에 있었던 전남대에서 광주의 가장 큰 거리인 금남로에서 전남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위가 벌어지는데 이게 바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신군부가 즉 전두환이 공수부대를 파견해서 총을 쏘고 폭력적으로 진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엔 평화 시위를 했었던 광주민주화운동 세력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공수부대 발포와 폭력에 희생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 희생을 보다 못해서 이제 시민들도 시민군을 조직해서 광주에 있는 경찰서를 털어서 무기로 무장을 하고 시민군을 조직해서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저항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광주에 있었던 전남도청에서 전남도청을 점거하고 마지막까지 저항을 하게 되는데 이제 공수부대가 어, 광주로 파견된 그 군대가 계엄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엄군이 광주를 포위하고 광주를 아예 이 육지에 있는 섬처럼 고립시켜 버려요. 당시에는 또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도로도 다 차단하고요. 그다음에 통신도 차단하고 언론도 통제하고 모든 것들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광주가 외부 지역이랑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아무것도 없도록 몰래 비둘기 날릴 거 아니면 아예 아무것도 없도록 그래서 광주랑 모든 주변 지역이랑 접촉을 차단해서 광주를 하나의 섬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광주는 주변 지역이랑 아예 모든 것들이 차단된 상태에서 고립된 상태에서 시민들이 자체 질서를 유지하면서 전남도청을 중심으로 저항을 지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실 어쩔 수 없죠. 시민들이 총을 든다고 해서 어떻게 훈련받은 특수부대를 이겨요. 그러니까 더구나 또 이 당시의 공수부대들은 광주에 투입되기 직전부터 충정훈련이라 그래서 원래 사실 공수부대는 어떤 부대냐면 적의 후방으로 낙하산 타고 침투하는 부대거든요. 근데 그런 훈련을 받는 게 아니라 시위를 진압하는 전문 훈련을 받았다고 해요. 그걸 충정훈련이라고 하는데 특수부대들이 이렇게 충정훈련을 받은 상태에서 이제 광주로 들어가서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광주는 진압이 됩니다. 광주는 진압이 되고 이렇게 수많은 어떤 폭력 행위와 희생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거리가 금남로예요. 광주에서 가장 큰 거리라고 하는 금남로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시에 군인들이 이런 식으로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모습이죠. 이렇게 총을 맨 상태에서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군인들이 사실 군대 남자애들은 군대 가시면 알겠지만은 군대 그 막사 건물 안에는요 총기 보관함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군인이라고 해서 24시간 내내 총기를 메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을 할 때는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작업하고 뭐 그냥 뭐 이렇게 어디 삽질하고 어디 뭐 이런 그냥 일반 작업할 때는 총기는 총기 보관함에 놓고 그다음에 군사작전 적을 상대로 하는 군사작전을 할 때만 총을 들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을 상대로 작전을 나오는데 총을 들고 나올 리가 없어요.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뭐냐면 우리가 지금도 군대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하는 작전이 있잖아요. 대민 지원 작전. 예를 들어서 눈이 너무 많이 왔다든지 아니면 이제 농촌에서는 농번기에 일이 너무 많은데 청년들이 부족해. 그러면 이제 인근 군부대에서 나와서 이제 작전을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일반 농민들을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눈이 너무 많이 왔으면 제설 작전을 한다든지 이런 대민 작전을 해요. 근데 그때는 총을 들고 나와? 쓸 일이 없는데 뭐더러 들고 나와? 그러니까 총은 이제 부대 건물 안에 총기 보관함에 넣어놓고 몸만 나온단 말이에요. 옷만 입고. 근데 지금 총을 들고 나왔죠. 애초에 이건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지금 대민을 상대로 하는 거고 그리고 시위는 만약에 시위를 진압할 거면 시위 진압하는 용의 무기는 뭐가 있어요? 최루탄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저렇게 총을 들고 나올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전혀 애초에. 그런데 총을 들고 나왔다는 건 애초에 사격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지. 그렇게 보셔야죠. 애초에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잘못된 형태로 총을 들고 나왔고 총을 들고 나왔으니까 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많은 희생자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광주의 체육관인데 이 체육관에 급한 대로 왜냐하면 사망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요 당시에 이제 병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이제 와서 저기 뭐야 피도 이렇게 수혈해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하여튼 이게 되게 광주 민주화 운동이 하여튼 되게 이런저런 사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뭐야 저희 부모님 결혼식 때인가 저희 이모 결혼식 때인가도 이제 광주에 사시는 친척분들이 올라다가 못 올라오시고 막 이런 일도 있었고 막 그랬어요. 어쨌든 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조금씩 하냐면 일제 시대 넘어오면요, 일제 시대 이후의 역사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야 어리니까 이제 저도 이거 다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이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조금만 연로하셔도 역사가 아니에요. 기억이지. 특히나 이 광주민주화 운동 얼마 안 된 사건이거든. 1980년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얼마 안 된 사건이지. 지금 우리 학교에만 해도 광주를 교과서가 아니라 뉴스로 이제 뉴스로는 못, 그러니까 뉴스로 들었던 분들이 더 있으시죠. 선생님들 중에서는. 음, 근데 이제 당시에 뉴스에는 광주를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지 않고 광주 폭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신문에 보도를 했었죠. 완전 이제 그러니까 광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른 지역 사람들은 아예 모르는 게 아니라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건 아는데 그걸 정부가 말하는 대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 폭도 막 이런 식으로 완전 왜곡 보도를 하는 거죠. 어쨌든 요런 식의 일들은 우리한테나 역사지 조금이라도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다 기억 속에 있는 일들이라는 거죠. 어쨌든 근데 이 영화 택시 운전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의 일들을 다행하게도 독일의 어떤 기자가 다 영상까지도 촬영을 해서 사진 찍고 영상 촬영하고 해서 이걸 다 촬영을 한 다음에 다행히도 광주를 빠져나갈 수 있게 돼요. 다 막 도로 통제하고 그러는데. 근데 거기서도 보시면 그게 사실이라고 해요. 그 택시 운전사 영화를 보시면 이제 독일 기자가 이렇게 병사의 군인의 검문을 받고 가까스로 빠져나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사실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요걸 촬영한 독일 기자가 서울로 빠져나가게 되고 그래서 독일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대한민국의 광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걸 다 알게 되고 그래서 다 막 보도가 돼요. 그리고 그런 보도 자료들이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돼요.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학생들과 지식인들이 광주에서 있었던 1980년 5월 18일에 그 일이 보도처럼 우리나라에서 했던 보도처럼 광주 폭도가 아니라 민주화 운동이었고 그걸 정부에서 군대를 파견해서 총을 쏘고 폭력 진압했었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광주 민주화 운동 자체는 민주화를 이끌어내지 못했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 광주에서 벌어진 게 민주화 운동이었고 총을 발포할 정도로 폭력 진압당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그걸 전두환이 집권하고 있는 내내 학생들 그리고 지식인들이 계속 그 보도 자료를 돌려보고 하면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의식을 버리지 않게 돼요. 근데 어쨌든 전두환은 사회 통제를 강화하고요. 대통령으로 선출이 됩니다. 그리고 헌법을 고쳐요. 7년 단임 간섭제로.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대통령 임기가 5년이었는데 본인은 이제 대통령을 7년 할 거고 그다음에 기간은 조금 늘리되 자기는 한 번만 할 거고 그다음에 대통령은 국민들이 직접 뽑는 게 아니라 간선제로 간다. 이렇게 헌법을 고치게 됩니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은 대통령에는 2번 당선이 돼요. 근데 대통령을 2번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박정희 정권 때 이제 유신 정권으로 만들어 놨었던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1번 당선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7년 단임 간선제로 개헌을 한 다음에 바로 다시 대통령 선거인단을 꾸려서 여기서 다시 당선이 돼요. 그래서 짧은 기간 안에 그 1년 안에 2번 당선이 됨으로써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7년 단임 간선제를 통해서 전두환은 1980년에 대통령에 올라가서 당선이 돼서 1987년까지 이제 대통령 자리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고요. 나름대로 본인들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유화 정책을 해요. 그래서 원래는 해외여행을 아무나 마음대로 못 갔거든요. 근데 요때 이제 해외여행도 자유화가 되고요. 그다음에 원래는 밤 10시 이후에 길거리에 나다니면 안 됐었어요. 어른이고 애고 간에 다. 근데 야간 통행 금지도 해제시켜 주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야구가 나오는 것도 이때 시즌이에요. 그래서 스포츠도 강화해서 좀 사람들이 시선을 돌릴 곳을 만들어주고 이런 모습들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화 정책을 하는데 그런다고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어떤 민주화의 자극이 사라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 유화 정책을 하거나 말거나 민주화 운동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이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의 어떤 민주적인 의식이 많이 성장을 했으니까
대통령을 일반 국민이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게 됩니다. 근데 정부가 이걸 수용하지 않아요. 왜냐면 전두환이 단임, 즉 나는 대통령을 한 번만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을 때는 그 뒤에 계획도 마련해 놓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두환의 계획은 뭐였냐면 간선제를 유지해서 본인이 옛날에 12.12 사태 일으킬 때 같은 친구였었던 노태우로 대통령을 이어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본인이 노태우랑 친하니까. 노태우가 다음 대통령으로 올라오면 전두환은 그 뒤에서 약간 상황처럼 그래서 막 이제 나라의 어른처럼 이렇게 자리를 해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정부가 국민들의 대통령 직선제 요구를 수용하질 않아요. 수용하질 않고 4.13 호헌 조치라는 걸 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호는 지킬 호자예요. 그래서 헌법을 지키는 조치라는 거죠. 여기서 지키겠다는 헌법은 간선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13 호헌 조치는 기존의 헌법인 간선제를 유지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선제를 수용할 걸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위가 전국화돼요. 더구나 시위가 전국화될 수 있었던 배경이 전두환 정권의 업적 중에 뭐가 있냐면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유치했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 때 서울 올림픽을 유치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88년에는 서울에서 올림픽이 있을 거예요. 이게 민주화 시위에 왜 중요하냐면 자, 광주 때는 폭력 진압을 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1980년에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올라갔고 7년 단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987년이 이제 대선을 치를 때예요. 그죠? 대선을 치를 때인데 현재까지의 제도로면 간선제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간선제를 거부하고 직선제 요구를 하는 시위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올림픽이 왜 중요하냐면 자, 올림픽은 세계적인 축제예요. 전 세계의 정치인들, 유력 인사들, 그리고 스포츠 스타들, 전 세계의 관광객들 싹 다 올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들의 관광객들이 올 거고 세계로부터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다라는 걸 보여줄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우리 예전에 38년 전에 막 전쟁 터지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잘 극복했고 우리 잘 지내고 있다. 우리 이 스포츠 게임을 통해서 한번 신명나게 놀아보자. 재밌게 놀아보자. 우리가 정말 잘 준비해 놓겠다. 이걸 보여줘야 돼요. 근데 거기다 대고 민주화 시위 벌어진다고 막 군대 깔아놓고 총 쏘고 할 수 있을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건 이제 언론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다 알아요. 그러면 전두환도 전 세계한테 내년에 올림픽인데 우리가 이 민주화 시위에 대해서 민주국가로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막 군대 깔고 막 탱크로 밀고 총 쏘고 못하지.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걸 아니까 이때는 학생들은 당연한 거고 직장인들도 나오게 돼요. 근데 이 직장인들이 시위에 나온다는 게 어마어마한 결심이에요. 왜냐하면 직장인들은 대부분이 가족이 있잖아요. 먹여 살려야 될 내 아들과 딸들이 있다고.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시대 같으면 이거 시위하다가 잘못 잡혀 들어가면 직장 나가리예요. 그냥 잘리는 거라고. 그러면 내, 내 사랑스러운 아들, 딸 굶어 죽어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그걸 각오하고 직장인들이 나온 거예요. 왜냐면 내년에 올림픽이 있으니까 나한테 그렇게 하지 못할 거거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6월 민주항쟁이 굉장히 거세지면서 결국에는 전두환이 밀고 있었던 사실 이 사람 때문에 간선지를 유지하려고 했던 거죠. 노태우가 직접 나와서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합니다. 즉 6.29 민주화 선언의 핵심 내용은 뭐겠어요?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요걸 기준으로 이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헌법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평생에 한 번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은 직접 국민들이 직접 뽑고요. 그 다음에 기간은 5년이고요. 5년 단임 직선제 이게 이제 현재 우리나라의 헌법이고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 이후에 그래서 보통 87년 헌법, 87년 헌법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6월 민주항쟁이 어떻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커져나갈 수 있었나 그 계기를 얘기하는 건데 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영화 1987을 보면 잘 나오는데 서울대 학생 중에 박종철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이 굉장히 젊은 학생이에요. 당연히 젊지. 어, 그리고 요거 아시죠? 그리고 서울대 입구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학생이었는데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경찰한테 잡혀요. 잡히는데 경찰 조사를 받다가 죽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박종철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보고를 해야 된다고. 언론에다 얘기를 하는데 이때 이제 어 당시에 치안감이 뭐라고 하냐면 애가 긴장을 되게 많이 했나 보더라. 아무래도 경찰 조사 받으면 그렇게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당시 수사과장이
이렇게 탁 하고 쳤는데 애가 놀랬는지 억 하고 죽더라. 심장마비로 죽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경찰에서는 박종철 군이 죽고 나서 그 시신을 24시간 안에 화장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걸 또 부모님이 동의를 했대. 근데 이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우리나라 법 체계가 그래요. 범죄에 대한 수사는요, 수사 지휘권이 검찰에 있어요. 즉, 검사의 명령을 받아서 경찰이 지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경찰이 이제 와서 담당 검사한테 와서 박종철 군의 시신을 화장할 수 있게끔 서명을 해달라고 해요. 검사의 명령이 있어야 이 화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호자의 동의도 받아왔다고 해요.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지. 왜냐면 내 아들이 지금 20대 초반인데 서울대를 간 20대 초반 내 아들이 그거 탁자 한 번 쳤다고 탁 하고 쳤는데 억하고 죽었다. 이걸 부모님이 믿어요? 그리고 시신을 본 적도 없는데 화장을 허락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검사가 볼 때는 이건 경찰이 조작한 거라는 거지. 검사가 봤을 때는 이거는 위에서 시켰든 어쨌든 뭐 부모님이 동의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경찰이 조작을 하는 거고 화장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이거는 이런 식의 죽음은 말도 안 된다. 이거 거짓말도 정도껏 돼야지 이거는 진짜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검사가 위로부터 막 압박을 엄청 많이 받는데도 화장 꺼져 시신 보존 처리 이렇게 서명을 내요. 그래서 시신이 보존돼요. 시신이 보존되고 이 시신에 대한 부검을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 부검의가 밝혀내게 돼요. 어? 이상한데? 폐에 물기가 있다. 이거는 물에 의한 실식사거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폐에 물기가 있다라는 건 최소한 물에 의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보면 물에 의한 질식사의 흔적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고 아무리 소극적으로 봐도 이건 물고문이 있었다는 거거든. 근데 더 부검을 해보니까 심지어 직접 사인이 물고문이 아니에요. 구타지. 그러니까 물고문과 구타가 다 있었다는 거고 직접 사인은 구타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 일이 밝혀지게 돼요. 밝혀지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일파만파 커지면서 시위가 더욱더 전국화되고 시위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연세대 학생이었던 이한열 열사가 또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노태우 대통령 당시의 후보죠. 후보가 즉 전두환 측 진영에서 6.29 민주화 선언을 통해서 어, 직선제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하게 되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5년 단임 간선제 현재 현행 헌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제 민주화는 절대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유는 피를 먹고 자란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앞선 선배들의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민주화와 자유가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